네, 안녕하십니까. 전옥필입니다. 저희 4월, 이제 4월 이제 둘째 주죠. 예, 둘째 주 이제 기술경영 관련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국내외 관련 기사들, 기술이나 어쨌든 혁신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난 학기인가 지지난 학기 정도에 제 수업 시간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각 수업 시간별로 그때도 이제 매 주차별로 그냥 아주 그 수업이나 그 주차의 주제에 맞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던 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요 뉴럴링크와 관련된 거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또 뭘 하고 있죠. 뭘 하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3개예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계속했던 회사가 3개인데, 첫 번째가 테슬라고요. 테슬라 자동차 만들죠. 두 번째가 이제 스페이스 X라고 이 우주선 날리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스페이스 X라고. 지금 스페이스 X도 어쨌든 이익이 엄청납니다. 우주선 쏘는데 무슨 이익이 엄청나냐 하는데, 우주선 쏘고 막 실패하고 폭파하고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자기 돈이 아니고요. 미국의 나사를 포함한 온갖 이제 다른 기관들의 우주선을 대신 실험해주고 대신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이익도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막 수십조액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수십조인가 100조까지 나오나? 수십조 단위 정도는 나와요. 시가총액이. 지금 비상장 상태인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회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작년에도 이슈였는데 올해 드디어 이제 원숭이하고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간에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말을 로드맵을 딱 발표하면 그걸 최대한 지켜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뉴럴링크,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에서 뭘 했냐면, 원숭이가 조이스틱 등 게임 조작 도구 없이 생각만으로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원숭이에다가 실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머릿속 생각만으로 각종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뇌 이식용 칩을 개발하는 게 지금 이 뉴럴링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한테 화면상의 막대를 조정해서 움직이는 공을 받아내는 퐁이라는 비디오 게임을 학습을 시켰대요. 비디오 게임 화면 앞에 빨대를 꽂아 바나나 스무디를 주는 방법으로 원숭이가 게임을 배우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의 요 뇌의 전기 신호를 다 스캐닝한 거예요. 스캐닝해서 그래서 코딩을 했겠죠. 그래서 조이스틱을 붙잡은 원숭이가 손과 팔을 움직여 게임을 하는 동안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정보를 2000개의 작은 전선과 연결된 컴퓨터 칩을 통해서 데이터화했다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칩을 저희가 이 뇌를 다 열고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걸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여러분들 그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수술에서 너무 힘든 이유가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이제 어떤 장기 하나가 마비된다든가 되게 이 악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뉴럴링크가 이게 왜 이게 혁신적이냐 했냐면, 뇌를 둘러싸고 있는 무슨 대신 피질인가 뇌를 할 때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대요. 그 막 위에다가 재봉틀처럼 하듯이 칩을 이렇게 박는 거예요. 미싱질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꼬매듯이 하고 이렇게 딱 부착한 다음에 그 뇌 밖에서 이제 전기 자극을 줘서 이 뇌랑 주고받으면서 뇌에 있는 전기 자극도 여기서 얘가 스캐닝을 하고 해서 뇌에다 손상을 입히지 않고 뇌에다가 칩을 부착해서 뇌 바깥쪽에 칩을 부착해서 인간의 이 뇌랑 어떤 활동들을 연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목표가 뭐냐면, 신체가 마비된 사람이 뇌 활동만으로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공상과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제 우주 관광, 뇌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다음 스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로드맵대로 원숭이한테 실험한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원숭이 실제 실험하네요. 네, 실제 실험하는 거예요. 조이스틱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보세요.
손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 뇌만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죠? 예.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도 지금 보면서 믿기지가 않는데 어쨌든 이걸 지금 성공을 했어요. 원숭이한테.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게 언제 적용할지 모르겠어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분명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일종의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앱 켜는 0.001초의 순간 당신의 개인정보가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소셜미디어인가 물론 그 다큐멘터리 성격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리의 데이터,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거인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가 엄청 신랄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자세하게 써놓은 기사예요. 자세하게 써놓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7억 명의 정보를 수집해서 애플이 공개한 온라인 광고 민낯이에요. 그래서 연 53조 원의 수익을 올린다. 그래서 앱을 우리가 딱 키면은 보통 우리 이제 뭐 어디에서 보든 우리가 어디서 봤던 거든 아니면 관심 있는 게 팍팍 뜨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 어쨌든 우리 개인정보를 경매를 해서 재구성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성향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타깃 광고죠. 타깃 광고. 여기 보시면 아침에 본 뉴스, 휴일에 방문한 공원 및 매장 정보, 스마트 TV로 본 광고와 검색, 영화 등 세세한 정보 앱에 전부 이제 우리 추적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앱이 다 이러냐? 애플 조사 결과 봤더니 앱 하나당 평균 6개 추적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플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앱들을 자기가 스스로 앱들을 애플에서 판단을 해서 앱스토어에서 판단해서 그 앱이 자기의 기능과 비교해서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를 차단하도록 경고를 주장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데이터 브로커들이 구입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짜깁기를 해서 타깃 정보를 재탄생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기사였나? 어쨌든 이렇답니다. 네, 이렇대요.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가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게 다시 우리의 지갑을 어떻게 열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기사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일본도 그렇고 주요 이제 선진국들이 데이터 정보 자체를 특허화시키는 이런 제도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 봐서 이제 이런 원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향이나 흐름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즘 NFT라는 게 있어요. NFT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 뭐 혹시 이게 뭐 코인, 비트코인, 알트코인 많잖아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NFT를 보고 그래 이거는 오히려 말이 되네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작품이 뭐가 진품이고 뭐가 가품인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뭐 완전 조금만 그런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픽셀 같은 걸 속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서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래요. 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네요. 전체 검색해봐 가볼까? 네.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네요. Non-fungible 토큰이래요. 네.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NFT라고 한답니다. NFT라고 한대요. 자, 다시 돌아오면. 이 NFT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예술작품이나 어떤 예술가는 어떤 좀 유명한 예술가 자기의 방귀 소리와 자기 지인들의 방귀 소리를 전부 녹음해서 이게 내가 내놓는 예술작품이다. 이 방귀 소리가. 그래서 그 방귀 소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나 방귀 끼고 이렇게 녹음하면 되니까 저라도 하더라도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르는데 요 이제 진품에 대해서 우리 NFT라는 토큰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게 진짜 진품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작품에 대한 진품 여부를 가리는데 요 NFT라는 기술이 쓰여요. 근데 이제 NFT가 들어간 요 작품을
옛날에 이제 이게 뭐 앨런 머스크의 부인인가 그 사람이 처음 해서 뭐 그림 그린 거를 했더니 이게 몇십억에 팔리고 해서 좀 이 이슈가 됐었는데, 소더비 경매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통적인 뭐 세계 이 안에 드는 경매장이잖아요. 전통의 경매장인데 1744년에 설립돼서 수백만 달러 호가의 미술품 고가의 명품을 거래한 소더비, 여기서 NFT 경매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디지털 작품,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작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작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 디지털 작품에 대해서도 오리지널리티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 저희 블록체인이 처음에 한국에서 화두가 됐었을 때 이런 코인류 말고, 블록체인이 결국에 암호화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안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 기술 자체가 처음 딱 됐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무슨 블록체인 무슨 포럼 같은 거는 전국 단위로 되게 큰 걸 하니까 되게 의외였던 게 매니지먼트사들, SM이든 뭐 JYP든 뭐 이런 우리나라 매니지먼트사들이 다들 다 와서 듣겠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왜 얘기했어요? 이제 이렇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나 우리 스마트 그리드나 개인 간 에너지 거래를 하거나 그런 어떤 클로즈드 플랫폼이나 이런 데에서 쓰기 위해서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암호화된 코인이라고 해서 어쨌든 그 가치가 기저 가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의 지금의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아니냐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장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 NFT라는 걸 보니까 이 시장은 확실히 조금 더 저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시장 같아요. 당장 우리가 디지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컨텐츠는 이미 우리 곁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도 어쨌든 이게 그냥 한 번의 유행일 수도 있고요. 진짜 이제 이게 타고 가면 그래 코인에 대한 이 가치가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뭔가 조금 더 그 코인의 기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NF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NFT에 대해서. 저는 이거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림을 하나도 못 그리는데 그냥 뭐 우리 애가 그린 그림 하나를 뭐 디지털로 사진을 찍든 뭐 한 다음에 NFT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나?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요즘 새로운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말씀. 관심 있으시면 봐보십시오. 제가 NFT가 대충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어쨌든 이 NFT를 경매하고 뭐 거래하는 방식이 코인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인이 쓰이는지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봐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은 요원한 꿈인가? 구글 차 CEO의 퇴장이에요. 웨이모라는 구글의 웨이모라는 요 회사 아니면 요 사업 분야가 처음에 사실 자율주행의 가장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하이 클래스를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라이다라는 기술을 써요. 그러니까 웨이모가 그럼 구글이 구글차를 왜 못 만들고 웨이모라는 기술이 왜 안 만들고 왜 그 테슬라의 차들이 자율주행 뭐 FSD라고 해서 FDS죠. Full Drive Service인가 하여튼 뭐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테슬라가 쓰고 있는 자율주행의 방식하고 기존의 많은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있는 쪽에서 웨이모를 대표하는 이쪽에서 쓰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라이다를 사실 쓰면은 개별 차에다가 라이다를 전부 달면 차값이 너무 올라가서 좀 쓰기 아직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단가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시장이 오히려 이제 빨리 안 열리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 차는 뭐 레이더나 라이다 이런 거 없잖아요. 카메라로 해서 계속 판단을 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상용화 일정이 어쨌든 계속 늦어지면서 손실이 커지죠. 어쨌든 이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 단가에 대한 생산 단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거가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크게 볼까요? 크게 보니까 잘 안 나오네. 여기 보면 웨이모는 애리조나라는 거 제한적으로 운행했어요. 애리조나가 뭐 사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작스러운 교통상황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가끔 자율주행 기술이 그렇게 뭐 발전했다면 서울이나 부산 정도에 한번 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인텔의 모비라이라는 이 회사, 인텔은 30몇 조 원 주고 산 스타트업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회사였는데 2025년 원래 계획은 21년이었는데 지금 25년을 미뤄졌죠. GM도 18년이었는데 25년을 미뤄주고 BMW도 25년, 현대차는 23년. 네, 미국 오로라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살 수는 없고 뭐 지분을 부분 취득해서 조인트 베처를 설립했나 그래갖고 이 오로라라는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단숨에 어쨌든 기술을 조금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3년에 부분 자율주행이잖아요. 2020년에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인데 머스크가 지금 곧 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어쨌든 뭐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뭐 이거 엄청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굴러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애플은 뭐 출시 일정 상향 미정이고 우버는 사업 포기 매각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됐는데 과연 포기 매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알기로는 우버는 이거 안 되면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핵심은 다 뒤로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술도 기술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웨이모의 기업 가치가 40% 넘게 폭락했다고 하죠. 이게 어쨌든 문제가 법적 윤리적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써서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그냥 이렇게 손 놓고 타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인가? 지금 이게 가장 큰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크게 발목을 계속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자동차 책임이냐, 제조사 라이다나 센서를 주는 쪽의 책임이냐, 소프트웨어를 만든 쪽의 책임이냐, 운전자의 책임이냐. 왜냐면 이게 가려져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은 얼마, 보험금은 누구한테 청구하고, 누구 잘못이고, 이걸 전부 지금 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요 전장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가 이제 자동차공학과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전공이 자율주행이거든요. 옛날부터. 네, 그래서 지금 몸값이 비싼 친구인데 그 친구가 대학원 시절 때부터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술적인 부분보다 법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저한테 그 당시에 딱 잘라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쨌든 2025년을 일단 지금 다시 밀린 거의 대부분에게 요때 근데 얼마 안 남았죠. 4년이에요, 4년.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시대가 진짜 오면은 뭐 일반 소비자들이야 편하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각국의 고용과 생산 유발을 일으키는 가장 큰 부분이 그 도로 운송이거든요. 상용차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님들 뭐 등등등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사실 매우 큰 걱정이에요. 뭐 그럼 그때 걱정해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바뀔 세상이었거든요. 2025년 정도로 바뀌었으면은 길어야 30년이면은 진짜 온다는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이. 그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떤 시대가 올지 뭐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좀 느리게 올 수 있다라는 거. 또는 이제 뭐 중국이 어쨌든 우리 옆에 있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 가운데 껴놓고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왜?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부분 결국엔 파고 들어가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이 얼마큼 연구 개발을 하는지 모르실 텐데 2019년 기준으로요. 미국 다음 중국이 2등이에요. 이미 절대적 양으로도. 네, 일본 대비 2배, 한국 대비 4배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중국이 앞으로도 매년 7% 이상씩 연구개발비를 계속해서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이겠죠. 반도체, 뇌과학, 바이오테크, 의료, 우주심해, 극지 이쪽 부분에 계속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좀 많이 걱정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실제 연구개발을 한 10% 이렇게 정체됐다가 전체 국가 예산이 늘면서 같이 연구개발도 이제 요즘 뭐 한 10% 안팎씩 늘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국처럼 등치가 큰 국가들도 7% 이상 늘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늘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런 트렌드라면. 그 다음에 기초연구도 6에서 8%로 늘리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특허, 그냥 특허가 아니에요. 고부가가치 특허 수라고 딱 맞췄거든요. 네.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양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중국 쪽에 논문 특허 엄청 나와요. 근데 2020년에 이미 16개로 초과 달성했다. 12개가 목표인데 16개 초과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질적인 측면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 정부 공산 내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또 쭉 따라가는 트렌드가 여태까지 보여줬어요. 그게 좀 먹혔고. 그래서 많이 걱정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질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특허들이 쏟아져 나올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소식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은 자, 우리 일론 머스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얘네들 또 뭐 하고 있냐면 아까는 뉴럴링크잖아요. 지금 이제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있어요. 스타링크 프로젝트. 이건 뭐 기업이 아니고 스타링크 프로젝트인데 뭐냐면 13,000개 통신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어요. 13,000개. 지구 밖에다가 13,000개 통신위성 발사하겠다고 합니다. 왜? 위성통신하려고. 그래서 뭐가 문제? 2018년 5월에 첫 발사한 다음에 지금 저궤도에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1,300개 넘는 위성을 쐈어요. 그래서 이미 캐나다랑 북미권 쪽에는 이 위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성 통신 서비스를 지금 이미 비즈니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하냐? 이게 보시면 어쨌든 지금 이게 좀 단점인데 이게 위성이 너무 많이 뜨니까 밤하늘 별빛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밤하늘 별빛이. 보시면 다 지금 이렇게 위성이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별빛을 마더에 걸리는 누가 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또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사실 뭐 일론 머스크만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잘겠다고 하면 다른 기업도 다 하겠지.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저희 딸 지금 몇 살인데 자라나는 세대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대부분 별을 볼 수 있었죠. 그냥 광해, 빛의 공해가 없었으니까 전봇대 이런 게 없고 잘 없으니까 그냥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별을 볼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웬만한 도심지에 너무 빛이나 이 간판도 많고 해서 별이 안 보여요. 별이 없는 게 아니고 눈이 너무 밝은 거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서 별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빛이 없는 별 보러 가는 곳에 가면 어두운 곳에 가면 별이 보이잖아요.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딱 이렇게 누워있으면 별이 얼마나 보이고 좋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시골에 가더라도 이런 위성이 계속 많이 떠다니면 우리가 별을 못 보지 않을까 싶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천체관측 방해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기술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전기가 발명된 이후 인공 조명으로 지구가 밝아지면서 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조명이 아니고 위성을 쏘아야 되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 왜 하냐면 지금 우주선을 화성까지 띄우겠다고 이제 우주 관광하겠다고 우주 호텔 짓겠다고 하잖아요. 지구 밖에서 통신망이 필요해요. 결국엔. 그래서 지금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죽기 전에 우주 관광이라는 거가 분명히 이제 현실화 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빠르게 또는 느리게 어쨌든 간에 살아생전에 우주 관광 할 수 있는 시대가 계속 지금 발판이 마련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게임에 끼질 못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데 지금 미국이나 다른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원래 이제 뭐 잘 쏘던 나라들 있잖아요. 잘 쏘던 나라들이 엄청나게 좀 달려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지구 궤도를 수년간 도는 우주 쓰레기를 전락할 수 있다고 하죠. 우리 그 송중기 배우가 그 출연했던 승리호라는 영화를 보면 송중기 배우 주연 배우의 그 직업이 우주 쓰레기를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 수거할 때마다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SF물을 보는 걸 좋아해요. 영화의 퀄리티를 떠나서. 왜냐면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특히 미국 쪽이나 SF 영화를 보면은 이미 과거부터 조사해봤을 때 30%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작가들 그냥 쓰지 않습니다.
많이 조사하고 많이 인터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런 사태를 뭐 이미 다 예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지금 시절이 오고 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좀 슬픈 건데, 슬프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디지털을 앞당기고 있는가. 이 보시면 우리 어디 뭐 초상화나 어디 뭐 예술 작품에서 볼 만한 그림이에요. 이게 프랑스에 있는 수도승들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수도승분인데 소 키우죠. 젖을 짜요. 뭐 만들어요? 치즈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유기농 수도승들이 키우신 우유나 치즈를 팔아서 수도원을 유지하는 비용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 보세요. 제가 자세히 읽는지 모르겠는데 Die 샤또겠죠? 샤또 어베이 인 세인트 니콜라스 레스 샤또라고 해서 딱 듣기만 해도 이런 데서 치즈나 우유 나왔다고 하면 비싸겠어요? 안 비싸게? 비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치즈나 우유나 유제품들이 일반 소비재보다는 조금 뭐 미슐랭 스타가 떠 있다거나 고급 레스토랑 쪽에 유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파셨는데 여기 보시면 The problem though is that all of it is usually bought by restaurants in the local area라고 하죠. 레스토랑을 샀다는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그 동네에는 레스토랑을 샀나 봐요. 샀는데 팬데믹 때문에 사람이 없잖아요. 레스토랑 장사가 안 돼요. 문을 닫거나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걸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평생을 수도만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뭐 덜 생산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 온라인으로 판다고 했어요. So they've launched an emergency online sale이라고 하죠. 평생을 수도만 하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이커머스 상거래를 하게 만든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 얼마나 우리 전 인류를 오프라인, 아날로그 시대에서 지금 디지털 시대를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뭐 포브스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벌써 이 얼굴만 봐도 너무 근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 보기 좀 슬프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단적인 정말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아마 전 세계 각지에서 이런 일들이 좀 너무나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세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마비돼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매우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도 뭐 엄청 잘 사는 쪽 국가에서 이미 생산이 됐고 기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쪽에서 먼저 맞고 못 사는 나라 뭐 1%도 못 받고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것보다 지금 이미 예전부터 뭐 월세를 못 내서 온 가족이 이제 그냥 밖에서 사는 저희 딸이 6살인데 그 정도의 이제 또래 애들이 이제 너무 슬픈 건 이제 신문 기사에 찍힌 걸 보면은 집도 없고 없어도 엄마 아빠랑 손잡고 있다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으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빨리 이게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좀 정상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면 또 슬프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화가 계속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디지털화가 이제 포스트 팬데믹 다음에도 기존에 그렇게 어려우셨던 분들이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가고 그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뭐 적정 기술 같은 게 더 잘 나와서 함께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어요.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이 약품 배달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물류 회사들 원래 알리바바나 징둥 같은 원래 잘하는 회사들이 그런 콜드 체인망도 잘 돼 있고 물류 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 같은 경우도 다 그 회사들이 좀 많이 옮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이런 백신들을 기존에 이제 의료 전문 분야에서 원래 운반하고 있던 그 회사들이 날려요. 운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부산에도 예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들어올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길 가다가 갑자기 대통령 온 줄 알았대요. 이렇게 뭐 군 그 차들이 호위하고 경찰차 따라오고 해서 진짜 대통령 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백신 실은 트럭이 오고 있었다더라고요. 차로 옮기거든, 차로. 근데 이제 차로 못 가는 데들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뭐 아예 도로가 없다거나 바다를 건너야 된다거나 너무 돌아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드론으로 많이 날립니다. 드론으로 많이 운반해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환경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 zip9이라는 요 회사가 이미 드론으로 메디컬 의료 품들을 계속 배달하고 있어요. 배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르완다에.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대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사실 조금 되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런 최신 산업 트렌드에 매우 뒤처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왜냐면 사업계가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니까.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혀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 요 르완다라는 나라에서 요 미국의 스타트업인 zip9이라는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반을 하겠다라고 아마 뭐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겠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또 여러 주체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과 또 협력하는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정부보다 더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정부보다 더 잘하고 있는 민간에서의 과학 ODA 이렇게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뭐 ESG라는 키워드도 많이 있고 CS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일반 ODA가 있어요. 그냥 뭐 달리나 주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과학 ODA, 과학 CSR 뭐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기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기술교육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게 모두 일주일 함께 잘 보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